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의견 고민해볼 만하죠. 이렇게 나왔더라면 좀 더 국민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된소리를 맞은 것 아닌가. 이낙연 대표가 된소리를 맞았다. 네. 호남의 아들, 호남 대망론을 이야기했는데 호남에서도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더 앞서는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더 앞서는 결과, 이게 사면론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 초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포함해서 정치, 경제, 또 사회문화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기자들의 의견을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색다른 형식이었는데 이것도 참 나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기자들의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역시 최대의 관심은 사면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부터 질문이 나오고 했는데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민들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맞아요. 신년 기자회견의 특징은 대통령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든 받고서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만큼 완전히 다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2시간여 가까운 시간이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우리가 여당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대답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대답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무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대통령과 관련돼서 그동안 쏟아졌던 악재를 해소하는 또 대답까지는 아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역시 소통이었고 그동안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의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역시 소통이거든요. 그런 만큼 기자회견이지만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했고 당연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또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기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 질문부터 나왔는데 대통령이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배 소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오늘 사면론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 초과다. 사면 초과다.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바로 사면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형이 확정이 됐죠. 그런 만큼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 공감대, 국민의 눈높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사면과 대통령으로서의 사면은 다르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현직 대통령으로서 두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본인 개인 감정이 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사면론은 국민을 대표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사면론을 꺼내다고 난 이후에 사면 초과에 빠졌었는데 이걸 좀 해소하는 방법, 지지율도 하락을 했죠. 이것을 헤쳐나오는 방법은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방안. 이낙연 대표의 의견 고민해볼 만하죠. 이렇게 나왔더라면 좀 더 국민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또 확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재차 또 그 이후에 꺼내들었던 것이 이제 이익공유제. 본인의 메시지로 이익공유제를 얘기했는데 코로나 국면에 다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수혜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또 수혜받지 못하고 더 어려워진 국민들과 기업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익공유제인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긋는 거나 다름없었죠. 왜 힘을 네. 실어주진 않았어요. 네. 좋은 생각이다. 이익공유제라는 건 필요한데 당장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제도를 만들거나 구체적인 해법을 또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인 만큼 그렇죠.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을 네. 두고 판단을 하되 이걸 좀 자발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를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은 대체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네. 원론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이낙연 대표가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꺼내든 건 아닐 거예요. 3월까지 예정돼 있는 본인의 당대표 임기 내에 뭔가 대국민적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1탄이 사면론, 2탄이 이익공유제, 세 번째가 이제 신개념의 복지체계일 텐데 이게 3탄 나오기도 전에 2탄에서 이게 대통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른바 대통령 지지층, 친문 지지층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번 기자회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 여기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은 자기 대선 후보에게 가혹하거나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네. 이게 좀 된소리를 맞은 것 아닌가. 이낙연 대표가 된소리를 맞았다. 네, 지금 눈소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된소리를 맞았다. 네. 이낙연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네. 본인의 본거지인 호남을 오랜만에 찾았는데 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 소장 분석대로라면 사면 초과에 빠졌고 된소리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배 소장이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 이제 뭐 임기가 3월 9일 전에 물러나야 되니까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또 경선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려면 9월 9일까지는 정해져야 되니까 시간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반등 다시 지지율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의 위기 탈출 119는 네. 분명히 있죠. 왜? 네. 지금 먼저 지지율이 왜 부정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을 맞이했는지 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되어 있는 이 지지율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도 영향을 받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하락 추세에서는 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까지 내려간 겁니다. 왜? 현 정부의 이 초대 총리이기도 하고 또 당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기상조였죠. 왜? 사면론? 사면론도 그렇고 네. 이익공유제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정책 메시지 자체가 좀 실패작이 되어버린 네. 그런 현상도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면론은 두 전직 대통령인데 5.18과도 관계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전직 보수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부분 어떤 5.18과 관련된 네, 네.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호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냐. 호남의 아들, 호남 대망론을 이야기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러다 이럴 수 보니까 있느냐? 예, 네. 한국 갤럽 기준으로 나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보면 호남에서도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정말 중요한 대선 후보로서의 지역 기반인데 타격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당대표라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가장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더 앞서는 결과 이게 사면론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예.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역시 정치인의 영향력은 선거입니다. 선거. 네. 지금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여건이 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불리해?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 자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이 있잖아. 당대표가 있잖아. 이걸 통해서 선거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 파괴력 자체가 검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평가는 지금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선거 때 보면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감.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았으면 이만한 압승 거둘 수 있었나요? 네. 여권이.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의 영향력이 정치적 파괴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보궐선거가 얼마 다가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거판에 주도하는 인물로 이낙연 대표가 거론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파괴력을 봐라. 그렇다면 선거 현장에 가서 서울 또 부산에 직접 나서면 선거판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와 관련된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있죠. 결국은 과거에 또는 현재의 활동을 가지고 차기 대선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할 그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유권자들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한 거죠. 네. 미래의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올 사람이냐. 사실 이걸 제시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면론도 미래지향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공유제도 아주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변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상 5차, 6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미래혁명의 시대가 온다. 그 변화를 이낙연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꼽혀왔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게 초반에 셀카 찍으면 대통령 이러면서 대통령님 네. 이러면서 마구마구 사람들이 모여들던 거 예. 기억나실 거예요. 저기 삼청동에 청와대 주변에 아이 사진 찍고 싶어요. 찍을 수 있죠. 찍을 수 있죠. 이랬던 상황이라면 정말 이제 소통을 또 바라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소통인가. 미래의 소통은 진영 간을 합할 수 있는 소통, 또 포용의 소통. 이걸 좀 이낙연 대표는 어떤 것인가라고 워낙 경륜과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또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대중소통 방법도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변화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어서 문재인 시대 이후의 대한민국의 변화, 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의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아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워낙 또 이낙연 대표 자신이 경륜과 또 이 탁월한 전략적인 그런 기술까지 겸비하신 분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왜 그걸 안 할까 지금. 희망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그렇죠. 정책 그런 것들 내놓을 네. 필요가 있다. 그걸 내놓는다면 이낙연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은 아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견고하다면 그건 누군가 본선에 나가는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면 더 당선 가능성이 높고 더 비교 우위 더 탁월한 능력이 검증될 수 있는 후보가 되게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중도층들도 괜찮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배 소장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높다고 봐요. 높다. 근데 이제 이게 이른바 데이터에 근거했느냐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결국 전직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명분은 바로 통합이거든요. 통합. 그럼 지금 그것을 거론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국민 여론이 좀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차기 대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예와 또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면 좀 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좀 무르익어야 돼요. 네. 사면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은 더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96년, 97년 그 당시 대선으로 가보면 네.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도 김대중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공약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당선되면 사망하겠다. 그 전에 이해창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도 나도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그거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선이 끝나서 97년 12월 말경에 네. 김대중 당선인이 YS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 12월 자, 22일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포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 새 정권이 더 순조롭고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그리고 또 국민들의 반응을 본다면 적어도 이번 대선 이후에 네. 3월 우리가 대선이 예정돼 있거든요. 내년에. 네. 3월 9일 그 이후에 새 대통령이 임기에 들어오기 전에 한 2달여간 네. 또 한 달, 두어 달 정도 되죠. 그 동안에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 사면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내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지고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9일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게 배종찬 소장의 예상입니다. 네, 내피셜이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 맞으면 어떻게 밥을 사는 겁니까? 안 맞으면은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맞으면 예, 봐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